이 아이가 눈이 안 보여. 자, 날 봐. 자리에 앉아요. 자리에 앉아, 자리에 앉아. 자꾸 이러면 설교 못해요. 날 봐. 날 봐! 귀신아! 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나 이제 네 눈을 어둡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번이 소자야. 네 눈이 이제 밝아질지어다. 이 어린 것에게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사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자, 저는 영이요 꽃이요 꽃이요 그게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이요. 오알라카라바산다라바바디야 소자야. 네 믿음이 네 자녀를 구원하는 축복이 너에게 임합니다. 오알라카라바바디야 라라 방언을 말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앉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영계 메시지 3 2016년 2월 18일 영어 원문 지저스 오브 네저라드 3 우리들은 영혼에 의해 하나이며 주인에 의해 하나다. 형제자매의 여러분, 그리고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나는 나자레의 예수입니다. 이 메시지의 타이틀은 우리들은 영혼에 의해 하나이며 주인에 의해 하나다입니다. 이 말은 유명한 노래의 가사가 되고 온 세계에서 노래 불러지고 있습니다. 나는 신약 성서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의 말을 빨강 문자로 나타내고 있는 신약 성서를 사용하고 나의 말만을 읽으면 그 당시 제자들이 구전한 나의 말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는 내가 직접 함께 이야기한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실려 있는 말은 모두 나를 만난 나의 제자들의 기억을 통해서 씌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정확합니다. 신약 성서에 씌어져 있는 나의 말이 놀라울 정도 정확하게 씌어져 있는 것에 나는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자동서기에 의해 나의 생각을 직접 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물어서 빌어보아 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긍정될 것입니다.
긴 역사를 통해서 나는 당신들에게 뭔가를 알리자고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에마뉴엘 스웨덴보르그는 탁월한 영능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마저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100% 전하는 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100%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전한 유일한 사람은 문선명 목사입니다. 문 목사는 나를 100% 이해하고 그것을 100% 전했습니다. 나는 유다의 라이온으로서 왔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이 긴 사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로서 왔습니다. 유대인의 조상들의 나라에서는 나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임금님이었습니다. 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증오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모든 논쟁에 있어서 그들에게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여성과 어부들이 나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우리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이 안식일의 율법이나 다른 율법을 반드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이 그들의 젊은이를 안 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주목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걱정해서는 없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마라키와 에스라나 다른 예언자들과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톨라를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나는 장시간 기도를 하고 단식도 했습니다. 나는 물 없이 며칠 동안도 보냈습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정말 고생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의 고생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때문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에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에는 나의 심정으로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에 내가 문소년을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정말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치 나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완고했습니다. 나는 나와 같이 완고한 사람이 이외에 있다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위해서에 저렇게 완고하게 친숙해지는 사람을 나 이외에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문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10대 전반임에도 불구하고 언덕에 오르고 그가 그의 인생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기원에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저러한 젊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지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로 놀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만이 타락으로부터 분립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유럽인이 아닙니다. 나는 러시아가 마을에서 떨어진 민족을 찾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큰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리스도에게 대한 완고함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나라가 되기 위한 결정적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나는 분소년에게 집중했습니다. 그의 혈통과 재능을 가지는 것 같은 사람을 아무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그를 찾았을 때 나는 그에게 나의 사명을 완성되면 좋겠다면 몇 번이나 부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사명을 완성되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나의 사명을 완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상에서 죽기 위해서 지상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명은 방해할 수 있어 내가 배신당했을 때 아무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이 당신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돌라나 구약 성서에는 주인은 괴로움을 받는 종이다라고도 적혀 있고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영광이 주가 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있었던 위대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대단히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인 자카리아는 나를 부정하고 나와의 관계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신앙자의 여러분, 제발 기분을 나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카리아는 메시아의 혈통에 씨앗을 공급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스러운 사명을 가진 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합니다만 영적인 존재이므로 기적은 일으킬 수 있습니다만 생물학의 영역을 넘어서 여성을 임신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섭리를 진척시킵니다. 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맑게 할 수 있었던 혈통이 필요했습니다. 그 때문에 자카리아는 마리아와의 성스러운 일체화 때문에 뽑혔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예리하게 글을 쓰고 계시는 김진명 작가님. 김진명 작가의 작품이죠. 네, 네. 그 최신작입니다. 최신작이고요. 네, 그래서 예언은 칼기 폭파로 동생을 잃은 남자 주인공이 예. 소련에 복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문이라는 남자를 만나고요. 결국 공산주의가 종식을 선언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엮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이라는 남성이 바로 그 문선명 목사를 모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종교인으로서 대중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그 문 목사의 실질적인 행보들이 작가 김진명 작가의 고증 과정을 통해서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네. 고르바초프나 김일성을 직접 만났던 이야기라든지 예. 공산주의가 가장 정점에 있을 때 공산주의 종언이 선언된 그 역사의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거죠. 사실 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네, 다루고 그렇습니다. 있군요. 예, 예. 그 책 서문에 보면 김진명 작가가 이렇게 좀 쓰고 계신데요. 네. 공산주의 붕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소수의 한국인들이 남미의 공산주의 창궐을 막고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이끌어내기 위해 온 삶과 열정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인텔리전스의 진화를 최고의 가치로 믿고 있는 사람인데 네. 신의 섭리로 보는 이들의 행보를 보면서 지필 내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지만 실제 했던 이들의 이제 행위들을 외면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덮어버리는 부작위의 자기가 되어버린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 책의 지필 동기를 밝히셨습니다. 네, 뭐 일종의 편견 때문에 이분들의 행적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고증 과정을 거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놀라운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이 예언까지 되어 있는데 예언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단순히 뭐 행적을 자취를 따라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그 책 속에서 문은 이 이제 제목처럼 예언을 2번 하겠는데요. 예언가까지 되는 네. 네. 첫 번째 예언은 그 당시 이제 100년도 거뜬할 것 같은 공산주의가 7년 안에 붕괴될 것을 예언을 했고요. 예, 예. 그것은 역사적으로 지금 현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2025년이 키워드인데요. 그 예언이 무엇인지는 책을 읽어보시면 제 책을 봤는데요. 네.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우리의 소원이다. 뭐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책을 좀 봐야겠습니다. 사실 근데 좀 내용상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들어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같은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매일 쏟아지는 사건과 뉴스 속에서 가치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무엇이 옳은지 사실인지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판단을 하고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몫일 그렇죠. 몫일 것이라서 이런 역사적 인물들이 했던 용감한 선택들을 보면서 내 삶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문선명 총재가 태어난 곳이 북한 지역이죠. 예. 그 정주 지역이고, 그다음에 91년에 보면은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금강산 개발
이런 것을 비롯한 그 남북 경제 교류에 그 합의하는 이런 그 인연도 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예. 두 사람이 만나서 악수를 나누고 아주 바로 반갑게 저것이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죠. 91년에 그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이 예. 만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김정은 그 제1위원장도 보면은 2012년 그 9월에 문 총재가 별세했을 때 그 직접 조전을 보냈고 조국 통일상을 수여하기도 했었고요. 또 당시 방북했던 그 장례위원장인 문영진 그 통일교 세계 회장에게 조화를 전달하고 조의를 표시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거에 얽힌 뒷이야기를 잠깐 소개시켜 드린다면 지금 보시는 모습은 1991년 12월 6일 모습인데요. 그 당시 이랬다고 합니다. 평양 만수대에서 문 총재가 이제 방북을 해서 공산주의는 곧 망한다 하면서 탁자를 탁 내리쳤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파랗게 질렸었겠죠. 예. 그러면서 단독 회동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 배포에 반해서 김일성이 문성명과 당시에 단독 회담을 했고 이때 서로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에 반해서 형님 동생 하는 의형제를 맺었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아주 어마어마한 몇몇 개인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문인인데요.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체포가 돼서 지민이 덴버리 교도소에 부금이 됐을 때 만납니다. 그 이 문이라는 인물이 이제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진명 작가님이 이 소설에 네. 문선명이라는 분을 실명으로 네. 등장시키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네. 물론 이제 이 사건과 연관지어서 90년에 고르바초프와의 면담, 91년에 김일성과의 회담이라는 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네. 근데 그 팩트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제 사실은 전체 이 공산주의 붕괴라고 하는 과정에 네. 문선명 총재라는 사람이 가진 영향력을 일정으로 쭉 지금 쓰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놀랍기도 하고 흥미롭게 봤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문선명 총재는 이제 평북 정주 출신입니다. 제가 고향도 한번 가봤었는데 그 미국이나 일본으로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른바 통일교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의 이제 종교 단체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끌었던 사람인데 이제 이분이 갖는 우리 한국에서의 거부감 같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분을 직접적으로 건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작가님이 이걸 집어넣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오늘 네, 네.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평생을 살아왔던 게 가장 초반부에 했던 게 승공운동입니다. 국제 승공연합 총재를 하면서 냉전 시기에 공산주의를 어떻게 하면 물리칠 것인가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90년,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에 실제로 모스크바 가서 만나서 공산주의 포기 선언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91년에는 사실은 우리나라로 치면 남북 간의 탈냉전이 돼가지고 기본합의서 체결 이전에 사실은 가장 먼저 김일성을 만나서 단독 면담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사실 우리 남북 관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그런 역사적 팩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팩트를 가지고 와서 전체 승공운동이라고 하는 큰 맥락 속에서 이 칼기 007기 사건 이후에 공산주의 붕괴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삽입시킨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에 의해 체포돼 덴버리 교도소에 구금된 지민. 어느 날 교도소장의 호출을 받는데 아무도 모르게 이 사람 경호를 좀 맡아주었으면 해. 뭐하는 사람인데요? 무니즘을 만든 그 무니야. 그 사람이 만든 일종의 종교야. 그걸 무니즘. 믿는 사람을 무니스트라 하더군. 문의 경호를 맡게 된 지민은 어느 날 면회하러 나가는 문을 따라 나섰다. 카플란 박사, 먼 길인데 여행은 힘들지 않았소? 문을 찾아온 사람은 국제과학통일회의 의장이자 시카고대학교 정치학과 카플린 교수였다. 내년 스위스 대회에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자들 342명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카플란 박사, 내가 오늘 박사를 급히 오라고 한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이요. 그 자리에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하시오. 예? 뭐라고요? 소련이 7년 안에 멸망한다고 발표하란 얘기요. 동생의 죽음과 소련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악몽을 꾼 지민. 지민은 주먹이 다 까져 피로 물들도록 벽을 치며 애끓는 가슴을 잠재우곤 했다. 말해봐요. 그 전지전능한 하느님도 위대한 대한민국도 아무도 무엇도 해주지 않아. 내가 해야 해요. 나는 소련으로 가야 해요. 요시포비치, 그자를 죽여야만 해. 누구도 소련을 응징하지 못하고 입으로 떠들 뿐이요.
기껏해야 머리를 두르고 길거리에 나와서 애먼 행인들한테 외칠 뿐이고 이 나라 저 나라 뉴스에 반찬거리로 내놓을 뿐이야. 죽이려는 자가 오시포비치요. 맞소. 왜 오시포비치요? 기왕 소련에 복수할 거라면 서기장쯤은 쏘아야 하는 것 아니야? 오시포비치든 서기장이든 다 쏠 테니 제발 날 좀 보내줘요. 팩트만 조사를 한 결과 이 문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붕괴의 최전선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더군요. 아무도 믿고 있지 않을 때에 그게 아마 1984년 그 무렵에 네. 그 소련은 7년 안에 반드시 붕괴한다. 네. 그렇게 스스로가 믿고 네. 그 모든 사람을 글로 집어넣어서 다 그냥 그 미치광의 얘기다 하면서도 그걸 따라가긴 했어요. 실제로 91년에 공산주의가 네. 문을 닫았으니까요. 네. 또 이제 이 사람하고 그 고르바초프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르바초프가 전통적인 소련의 힘을 다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칼기 격추에 대해서 소련이 잘못 그 대응하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정치국원들한테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 이 고르바초프는 그 젊은 정치국원 중에 하나인데 군이라든지 KGB라든지 이런 거를 통제를 전혀 못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레스트로이카나 글라스노스트를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문이 찾아가가지고 그 엄청난 지원과 용기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고르비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나서는 한국으로 이 문을 찾아오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그때에 공산주의의 최고 일원가였던 그 부인 라이사 여사가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와요. 기독교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네. 완전히 외면하고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또 네. 하나의 왜곡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아주 있었던 히스토리컬 팩트만 뽑아가지고 네. 쓰기는 했어요. 아까 제가 평북 정주를 가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노무현 정부 시기에 남북관계 좋을 때 그 사실은 북한 애들이 남북관계 아무리 좋아도 평양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관광 상품으로 내놓지 않거든요. 네. 금강산 관광 정도가 이제 됐고 개성 관광이 됐었던 시절이죠. 근데 당시 통일그룹에서 하는 여행사에다가 특별히 2005년일 겁니다. 2005년 한 3개월 정도만 시범적으로 네. 평양관광을 열어줘요. 네. 그 정도로 당시 통일그룹과 문선명 총재에 대한 북한 측의 신임은 대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2005년에 평양관광이 열려서 제가 그때 처음 시범관광단 1호로 가서 관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일그룹에 대한 애우 차원에서 해준 상품이라서 문선명 총재의 고향인 정주까지 개방을 합니다. 그 시골이거든요. 굉장히 시골이고 사실 평양에서 정주까지 가는 길에 보면 우마차가 보이고 막 거의 보여줄 수 없는 환경인데도 결국 보여주고 그 코스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무튼 1991년에 그 당시 김일성과 문선명의 만남이라는 것이 적어도 북한 지도부에게는 문선명이라고 하는 통일그룹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대한 신뢰를 갖게 했던 사건이고 그 뒤로도 사실은 남북관계 와중에 교류협력 사업이나 경제협력 사업이나 특히 이제 평화자동차라고 해서 실제로 평양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았던 게 통일그룹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로 이어지는 북한 지도부는 통일그룹에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소설의 이제 마지막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지민하고 그리고 문이 고르바초프와 이제 만나게 되죠. 이제 그게 이제 붕괴 직전에 그 당시가 그 즈음으로 이제 잡으신 건데 셋이 만났다라는 이 만남 어떤 의미를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지민으로서는 원래 오시포비치라는 직접 자기 동생을 쏴서 격추시킨 조종사에 대한 복수를 꿈을 꾸고 갔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선량한 보통 사람. 그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더 큰 자를 찾아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다. 그래서 이제 지민하고 고르바초프가 만나는 건 필연적이에요. 이야기 전개상. 또 한 사람 이제 그 문은 오래전부터 실제적으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왔고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그 머릿속에 공산주의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실제로 그 행동에 옮긴 사람이에요. 셋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제 결말이 지어져야 되느냐. 만나는 것까지는 뭐 소설의 그 구성상 당연한 거고. 거기서는 이제 각자 위치를 지킵니다.
지민은 지민대로, 문은 문대로, 고르비는 고르비대로 하지만 그 뒤에 문의 부인 한학자하고 그 고르비의 부인 라이사하고 얘 그 조그만 아주 속옷 같은 게 있잖아요. 소련의 무용단 단원은 너 이거 실수하면은 너의 아버지가 처벌받아. 이런 시스템이고 여기 그 리틀 에인절스에는 실수하고 나서 쪼르르 그 한학자한테 달려가가지고 나 실수했지만 아이스크림 사줄 거죠. 그게 이 두 체제의 차이를 네. 극명하게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 소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칼기 격추에서 시작된 그야말로 체제의 대결이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공산주의가 나쁘다. 그리고 반공산주의가 일방적으로 좋다. 이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네. 그런 그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서 느끼는 그 인간다움 또 그다음에 그 아주 소소한 자유 네. 여기에서 두 그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